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의 천재영입니다. 이 강남구청 건강 콘서트의 오늘 주제는 대장내시경 받기 가장 좋은 나이는입니다. 강남 구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대장내시경 받기 가장 좋은 나이는 저희 이 학계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직 기존에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굉장히 핫 토픽인과 동시에 결국 대장내시경이 추천되는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이 나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래서 부제는 대장내시경의 최신지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제로 앞으로 한 30여 분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기 내시경은 이 입부터 식도, 위, 그리고 12장, 공장, 회장의 이 소장을 거쳐서 대장에 이르기까지 이 위장관 전체를 이 내시경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보는 검사를 얘기하는데요. 이 장기 이름을 붙여서 위를 보면 위내시경, 대장을 보면 대장내시경, 그리고 소장을 보면 소장내시경,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인 대장내시경 말고도 굉장히 이 다양한 내시경이 있는데요. 특히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렇게 도구를 직접 내시경을 이용해서 사람이 집어넣는 그런 위대장내시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조그만 한 2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소형 캡슐을 삼켜서 얘가 카메라로 이렇게 쭉 촬영하면은 그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는 이른바 이 캡슐 내시경도 소장, 그리고 최근에는 대장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캡슐로도 대장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장 내시경을 아마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이 대장 내시경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침대에 이 수검자는 누워서 왼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눕게 되고요. 마치 이 아기 자세처럼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러면 시술하시는 의사는 그 대상자의 수검자의 오른편에 서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내시경을 잡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검사 중에 촬영되는 영상이 이 동영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게 돼서 저희가 검사에 대한 그런 소견은 저 동영상을 가지고 판독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다 저장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제 검사 중에 계속 이 스냅 사진들을 촬영을 해가지고요. 부위별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가 대장 내시경이니까 대장 안쪽 끝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촬영하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맹장부터 상행결장, 그리고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그리고 직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대장내시경 받기 좋은 나이 또는 대장내시경이 추천되는 그런 적절한 그런 상황, 요인들을 다루기 전에 사실은 대장내시경을 받아서는 곤란한 어떤 상황들이 조금 저희가 고려사항인지를 먼저 다루게 될 텐데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 그 외적인 상황들은 모두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되는지, 받으면 위험한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내시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해서는 안 된다, 시행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검사 시술이 그렇지만 대장내시경 검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장내시경을 직접 받는 환자가
이 검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인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대장내시경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어서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한데요. 본인이 치매가 너무 진행한 중증 치매 상태여서 검사에 대해서 전혀 이 필요성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자분들의 동의하에 특수하게 진행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검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는 검사에 협조하기가 어려운 그런 컨디션이면 저희가 절대로 검사를 무리해서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장의 천공이 확인됐거나 또는 임상적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대장내시경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우리가 검사를 하려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장 정결제를 굉장히 다량으로 미리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물이죠, 물을 뭐 3리터, 4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그 정도를 마실 수 있으려면 일단 장 천공이 없어야죠. 장이 만약에 어디 뚫려 있으면 그 장 정결제를 복용하는 순간 굉장히 증상이 심해질 테니까요. 설령 장을 비우지 못하고 그냥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 천공이 의심되면 저희가 내시경을 삽입하면서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입하는 공기와 이 시술 과정에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결국 장 천공이 있는 환자에서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시행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장에 천공이 있을 때 이것이 내시경적으로 봉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대장내시경 검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 검사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모호한 그런 기준이기도 한데요. 어떤 경우들이 그러면 검사 위험도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내시경에 있어서 그 위험도를 결정하는 또는 대장내시경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몇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장정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국내의 그 모 병원에서 꽤 오래되긴 했지만 그 분변 자멸 검사가 양성, 즉 분변 자멸 검사상, 대변 검사상 이 피가 보여서 피가 보인다는 건 뭔가 피가 날 만한 질환이 있다는 거죠. 가장 흔한 이유 또 중요한 이유가 이제 대장암이 될 텐데 대장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분변 자멸 검사가 양성이면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5명 중에 2명은 검사를 거부했다고 하고요. 거부한 이유를 한번 여쭤보니 가장 큰 이유가 검사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라고 답변했고 추가 질문에 왜 힘들고 두렵다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응답을 들어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 장정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서 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변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정결제를 한 번이나 복용해 봤던 분 또는 복용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고지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복용해? 라고 두려움을 가질 만큼 사실은 꽤 힘든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장정결이 불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의 예시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왼쪽에 대장내시경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폴립이 없고 비교적 깨끗해 보이지만 중앙부에 굉장히 다량의 이 대변이 남아 있어서 장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장에 걸쳐서 이런 분변들이 많이 보였던 케이스이고요. 이 대상자는 그래도 폴립이나 다른 이상이 없어서 정상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뒤에 3년 뒤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왼쪽 사진에 보였던 그 해당 부위와 일치하는 부위에 약 한 1.5cm 정도 되는 누가 봐도
이게 암으로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관찰됐고 실제로 조직 검사에서 대장암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사실 3년이면 만약에 이 3년 전 검사가 정말 정상이었다면 이 정도 사이즈의 그런 대장암이 생기기는 좀 어려운 기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즉 3년 전에도 아마도 저 숨어있는 그 분변 사이에는 이것보단 조금 3년 전이니까 덜 심했겠죠. 덜 심했겠지만 분명히 이 대장암이 초기 병변 또는 그 전구 병변이 숨어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국내에 모 병원에서 있었던 직례이고요. 최종적으로 이 환자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대장암 1기도 아니고 3기로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장정결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그게 정상이다? 그건 믿을 수 없다. 제대로 못 봤다 이런 뜻이지 결코 검사가 정상이니 안심해도 좋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처럼 이 장정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청소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들 장정결제를 복용하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장정결이 제대로 되려면 이 식단 조절을 미리 잘해야 됩니다. 병원마다 이 지침서가 좀 다르고 디테일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대략적인 줄기는 비슷한데 검사 일주일 전부터 사실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식단 조절이 이른 시기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때부터 드셔서는 곤란한 그런 음식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씨가 있는 음식, 과일, 예를 들면 포도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과일들, 그 다음에 또 기타 다시마, 김, 미역 이런 음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먹는 음식들이죠. 저희는 내시경 하면서 이런 씨 있는 과일들이 그런 음식들이 이분이 어느 정도 드셨는지를 미리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검사 중에 이런 장정결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분이 어느 정도 식단 조절을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과일이 뭔지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그런 이 씨가 있는 음식들은 최근 한 일주일 내에 그걸 복용하게 되면 이게 다 배설되지 않고 남아있게 됐기 때문에 검사에 굉장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또 장정결제를 드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정결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약제들이 또 추가로 나와서 병원마다 이제 추천해서 복용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기존의 장정결제가 보통 한 3 내지 4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고 이게 단순히 물이 아니라 약을 섞었기 때문에 사실 맛이 굉장히 묘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미슥미슥하면서도 그런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다고 제품사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복용해 보면 한 500ml 1리터는 먹어도 그 이상 이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용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 복용도 하게 되고요. 전날 밤하고 검사 당일 새벽에. 그리고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에 성분들을 조정을 해서 물을 조금 덜 마셔도 되는 그런 용법들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장정결제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장정결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만 마셔도 잘 비워지고 안전하기까지 한 그런 제품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편할수록 그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수라든지 이런 부작용의 이슈들이 사실 좀 더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의 위험이 높을 만한 고령의 나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편한 게 오히려 위험하고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반드시 시술 전에 이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장정결제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저희도 숙제이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하여간 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정결을 잘 해야만 검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번 고생을 제대로 하고 검사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는 또 수면 내시경인데요. 이 검사가 장전 결제도 힘들지만 검사를 받는 것도 꽤 불편하고, 이걸 또 젊은 여성분들은 좀 부끄럽고 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일 수 있어서, 이 수면제를 수면 내시경 하게 되면 투여하는 진정제에 의해서 검사도 그 기간 동안 의식을 잃으니까요. 그 순간을 경험하지 않게 되고, 설령 깬다 하더라도 이게 기억을 소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선호하시는데요. 근데 이것도 참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제를 투여를 하면, 진정제를 투여하면 본인은 기억을 하나도 못하지만 헛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마치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리는 것처럼 자기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자기가 모르는 의료진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농담 삼아 저는 내시경 하는 의사니까요. 제가 내시경을 수면을 받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 모르는 의사한테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걸 경험하고 뒷얘기 들었던 분들은 실제로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꺼려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한 분이 저한테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고 며칠 뒤에 병원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의된 내용이 좀 황당한 게, 자기 핸드폰에 자기 사진이 찍혀져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사진 촬영을 부탁한 적이 있냐고, 또는 자기가 기억 못하게 했는데 사진을 대신 촬영한 적이 있냐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여쭤보니 회복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 자기 셀카를 스스로 찍었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신 거였죠.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에피소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민원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두 가지 상황이 완전히 상이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수면제를 투여했는데 사실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심지어 통증도 너무 심했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고 그 비용까지 냈는데 전혀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민원이었고요. 두 번째 민원은 근데 정반대입니다. 검사는 잘 받았는데, 그리고 충분히 회복실에서 쉬고 나왔는데 괜찮아서 이제 검사실에서 나와서 수납을 하려고 하다가 쓰러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수면제 효과가 지나치게 좀 많이 남아 있었던 상황인 거죠. 심지어 분명히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을 텐데 자기는 수납 가라는 설명 외에는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설명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설명을 다 들었는데 기억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수면제의 그런 효과가 꽤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수면제의 용량을 투여를 해도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지나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작용까지 경험할 정도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저희는 수면 내시경이라고 편하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수면제가 아니고요, 진정제를 투여하는 거고, 의식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의식화 진정 내시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 내시경이 많이 통증을 유발하는 검사인데, 이 투여하는 진정제는 이 진통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보조제로 저희가 이 진통제도 투여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투여하는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 정도로 통증을 많이 심하게 유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 할 때, 또 수면 내시경 하게 되면 이런 진정제와 진통제 다 투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가 부족하거나 또는 오히려 좀 과하게 투여돼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마다 실제로 투여하는 약이 좀 다른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다졸람,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약물을 쓰고 있고요. 이 두 약이 좀 특성이 달라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두 약제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다졸람은 예를 들면 조금 안전한 편이긴 하지만
작용 시간이 너무 길고 좀 천천히 나타나서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아까 이 왜 조금 검사 중에 헛소리 한다, 이거 좀 지나치면 오히려 그 왜 술 먹고도 막 그 주사가 너무 좀 과하게 부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약제 투여하면 진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되게 흥분한 상태로 바뀌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역설 반응이라고 하는데 전체 한 5% 정도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검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이게 너무 부작용이 심하면 중간에 검사 중간에 이 기량제를 투여해서 약 효과를 빨리 없애서 깨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체질적으로 이 미다졸람이 안 맞으시는 겁니다. 또 프로포폴은 이제 미다졸람 이런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빠른 효과, 그다음에 짧은 작용 시간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호흡 또는 이 심폐기능을 억제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최대 한 25%까지도 이런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그 약효를 빨리 없앨 수 있는 기량제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실은 워낙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요. 프로포폴은 사실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미다졸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약제는 사실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 마약 약제로, 마약성 제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검사 한두 번, 몇 년에 한 번씩 받을 때 투여하는 양으로는 중독되지 않겠지만, 때로는 요거에 대한 어떤 중독, 의존성이 생겨서 수시로 이 수면 내시경을 원하는 경우도 가끔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중독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면 내시경 다음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나이가 많은 경우, 또 혈압 또는 호흡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심부전, 또 만성 콩팥 질환, 또 이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만성 폐질환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좀 위험하고요. 사실 임신은 내시경 자체가 거의 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고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에 사실 수면제에 대한 그런 진정제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반적으로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폐쇄 위험이 있는 예를 들면 수면 무호흡증, 자다가 숨을 잘 안 쉰다,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 수면 내시경하면 그게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호흡 저하가 생겨서 좀 검사 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경추 질환이 심한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부작용이 있었거나 전신 마취하고 부작용을 경험했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은 결국 같은 부작용을 또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 내시경을 권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3개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금기는 아닐 수 있지만 저희가 수면 내시경을 결국 고려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결국 검사에 대한 불편감 때문에 수검자 본인이 희망사항으로 결국 옵션처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그런 옵션 같은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험도가 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그래서 절대적인 금기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여기 해당이 된다면 비수면으로 검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장 내시경에 대한 불편한 지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작용 합병증인데요. 사실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은 굉장히 흔합니다. 시술 중 또는 시술 끝난 이후에 이런 증상 호소하신 경우가 꽤 많고, 드물지만 출혈, 천공, 감염, 그리고 용종을 제거한 이후에 염증 때문에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하는 용종 절제술 후 응고증후군 같은 그런 합병증 위험이 있고, 사실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도대체 내가 이 검사를 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행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검사를 하는 경우는 이 대장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에 대장암 이미 진단됐거나 용종을 절제했었던 그런 분들이 이 재발하지 않는지를 보는 그런 감시 목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대장 질환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확진을 위해서 보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이미 진단된 질환에 대해서 내과적 약물 치료를 한 다음에 이게 효능이 잘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질환이 진단됐을 때 그것을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면 치료 목적으로도 하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대장암 검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들은 일반적으로는 왜 검사를 시행하는지 쉽게 납득이 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는 이 대장암 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암 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2019년 국가암 등록 통계인데요. 이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를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대장암은 암종별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약 29,000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80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대장암 확진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문제는 대장암 환자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상당수가 꽤 진행된 상태에서도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나마 제일 흔한 증상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즉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검사에서 이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이제 가장 흔한 어떻게 보면 증상 또는 징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는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꽤 흔한 암을 무증상일 때,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사실 검진 목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대장 내시경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사실 대장암은 전구병변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 선종인데요. 대장 선종이 먼저 생기고 선종도 좀 더 진행성 선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평균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종 단계에서 그냥 내시경으로 절제를 해버리면 암이 안 생기는 거죠.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들이 있어요.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면 실제로 받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이 65%가 덜 생긴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분변자멸 검사가 일단 양성이면 그 양성인 사람들만 대장 내시경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32%가 감소됩니다. 즉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전구병변을 조기에 진단하고 내시경으로 절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장암 검진 대장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 남녀, 성별 또는 기저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이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해서 분변 자멸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은 대장 내시경은 무료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국가암 검진 사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실제로 대장암 신환 숫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초반에는 대장암 진단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유 중에 이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장암 환자 숫자들이 쭉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검진의 효과로 좀 더 그것이 조기에 많이 진단이 되다가 2011년을 기준으로 대장암의 진단 건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조기에 검진을 시행해서 대장암의 전구 병변들을 제거함으로써 이 대장암의 새로운 발병을 줄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잘 받으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대장암이 잘 생기는지 알면 더 좋겠죠. 이런 분들은 더 대장암 검진을 신경 써서 해야 될 테니까요.
마침 연구된 것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한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그 다음에 대장암의 직계 가족력, 이것은 부모, 형제 또는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대장암에 걸린 경우도 있는 그 직계 가족력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흡연력, 여기에는 지금 담배를 피지 않고 과거에 피다가 끊은 것도 포함됩니다. 이걸 각각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에 나온 대로 점수를 더해서 총점이 4점 이상이 되면 대장암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의 대장암의 유병률은 1%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100명 중에 1명은 대장암이 있다는 거죠.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제로 이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신 분들 40세 이상의 무증상 성인 1000명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은 약 200명에서 300명, 즉 4명 중에 5명 꼴로 1명 중에 1명 꼴로는 고위험군에 해당됐고요. 이 사람들의 대장암 유병률을 보게 되면 결국 1000명을 스크리닝하면 3명 중에 4명 정도는 대장암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적지 않은 비율이죠. 대장암이 아니라 대장암의 전구병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약 한 30명까지 우리가 내시경을 꼭 치료해야 되는 그런 종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꽤 많고, 이분들은 대장암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꼭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분들 대상으로 한 이 대장 내시경 시행 그런 캠페인, 그리고 이분들 대상으로 한 지금 임상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강의를 보시면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소화기내과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다음 내시경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이번 대장 내시경 검사 소견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검사 소견에는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본 이 조직 병리 소견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대장암의 전구병변이 할 수 있는 용종 중에서도 선종의 모양, 그 다음에 개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괜찮으면 최근에는 최대 10년까지도 검사를 미룰 수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선종의 개수가 10개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 1년 뒤에 검사를 다시 하셔도 또 선종의 개수나 그런 모양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뒤에 검사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검사 결과 소견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시술하신 선생님과 반드시 다음 검사를 언제 해야 될지를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대장암 또는 대장 용종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질환들을 대장 내시경 검사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장염 질환들을 내시경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요. 이 대장 내시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립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를 할 수가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은 올가미를 이용해서 제거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생긴 나이프를 이용해서 절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이 용종 절제 이후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가 나는 것을 다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피나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지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장암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물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수술을 할 수 없거나 수술하기 전에 이 대장암이 진행돼서 장 폐쇄가 오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감압이 되지 않으면 장천공까지 진행하는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철사로 된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폐쇄된 것을 해결하고 감압을 시키는 그런 시술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오늘 강의 주제인 대장 내시경의 적절한 나이 또는 그런 상황은 대장 내시경을 왜 받아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대장 내시경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 위험보다 더 높다고 판단될 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결국 검사를 결정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아까 그래도 중요하게 말씀드린 대장 검진 목적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인정하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또는 대장 검진을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연령은 50세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본인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지를 조금 궁금하고 상의를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변 등의 증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6개월 내에 3번이나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장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안타까운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자주 받으면 정말 장 건강이 나빠지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사실은 대장 내시경을 6개월에 3번이나 받은 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게 여러 증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질문 주신 분은 혈변 증상을 일단 알려주셨습니다. 이 혈변이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받으신 걸로 보이고요. 증상이 없을 때도 사실 대장 내시경 꽤 힘든 검사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혈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힘들 수 있겠고 그 문제가 몇 달 동안 계속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게 누적돼서 사실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장 증상이 있고 전신적인 컨디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검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검사에 대한 그런 합병증 위험이라든지 또는 검사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본인의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마 힘드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 건강이 나빠진다고 저희가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대장 내시경 이런 특성상 검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신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되게 이제 그 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사실 장 운동이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요. 내시경을 받은 이후에 없었던 증상이 생긴다. 예를 들면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배가 자주 불편하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내시경을 받고 나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증상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내시경 검사 하나의 영향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겹쳐서 검사 이후에 더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기저질환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는 굉장히 흔한 만성질환이죠. 이게 합병증이 심해가지고 잘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꽤 흔한 또 잘 조절되고 있는 만성질환은 대장 내시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예를 들면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 내시경이 금기라기보다는 수면 내시경이 금기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더 검사 힘들겠지만 보다 안전하게 받으려면 비수면 후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대장 내시경에 대한 그런 검사 수요가 있을 때는 역시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령의 나이인 환자도 대장 내시경을 받아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또 아주 초고령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선뜻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외에 가끔 이제 90대 아주 연로하신 분들께서 오셔서 대장 내시경 받고 싶다. 별 증상이 없는데 이렇게 검진 목적으로 받으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85세 이상에서는 대장 검진 목적으로는 대장 내시경을 받지 마라 라고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나이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요즘 생체 나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컨디션, 체력,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 그다음에 기대여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분이 얼마나 평상시에 좀 건강하게 지내시고 앞으로 더 오래 사실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을 한번 이번에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 대장 내시경 때 발견된 용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까요? 용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데요. 사실 오늘 강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대장의 용종과 또는 용종과 폴립은 같은 표현이고요. 대장의 이 용종 폴립과 대장암 또는 선종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용종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진단하는 거고요. 이걸 제거를 해서 조직검사를 병리과에 보내서 병리 리포트상에서 선종 또는 선종이 아닌 용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즉 선종이나 암은 용종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제거해야 되는 용종은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암인 그런 용종이 되겠죠. 암하고 전혀 무관한 용종들도 있습니다. 그런 용종들은 당연히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용종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용종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암 또는 선종이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선종이나 암이 잘 생기는 경우들은 나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아까 강의 중에 대장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체질적으로 또는 가지고 계신 그런 질환 등으로 인해서 용종이 잘 생기는, 선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드시 수면 내시경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사실은 없지만 저희가 먼저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치료 내시경입니다. 치료 내시경 중에서도 입원을 해서 꼭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용종이 굉장히 커서 시술 중에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거나 시술 시간이 꽤 길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몇몇 다른 종류의 치료 내시경을 시행할 때는 저희가 오히려 수면 내시경을 먼저 권유를 드리고 동의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의 상황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수면은 옵션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면 또 이런 진정제에 대한 그런 안전성이 좀 걱정되시면 사실 비수면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캡슐 내시경은 어떤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 강의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대장을 보는 내시경에 대장 캡슐 내시경이 생겼고, 대장 캡슐 내시경은 안타깝게도 아직 보험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장 캡슐의 가장 적절한 적응증은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수 없지만 내시경적으로 대장 질환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즉 대장 검진을 받고 싶은데 과거에 대장 내시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했다라는 분들이 이제 적절한 적응증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대장 검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의 경우에 이제 사실 캡슐 내시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대장 질환이 아니라 소장 질환이고요. 소장 쪽은 직접 내시경을 들여다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장을 꼭 평가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될 때는 이 캡슐 내시경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